제 이름은 차동식입니다. 67세가 된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재벌가 상속자가 되었다가 온갖 배신과 음모에 휘말렸고 차해단이라는 교활한 동생과 국제적 범죄 조직까지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차 회장의 저주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차 회장의 저주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고 절망적일 겁니다. 차 회장과 그 일당들이 모두 체포되고 재판을 받은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수사기관들의 협력으로 차 회장의 범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고 해외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돈들은 모두 자선단체로 넘어갔어요. 저는 한국에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근처 구하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에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하원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라올 때 양로원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여전히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를 노리지도 않고 음모에 휘말릴 일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누가 저를 속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아파트 문 앞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한 겁니다. 제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였는데 누가 언제 놓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인쇄된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경고였어요.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숨겨진 재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곧 연락하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무슨 숨겨진 재산이 더 있겠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뭔가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차 회장의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2년 동안 평화롭게 살면서 거의 잊고 지냈던 차 회장의 저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차 회장이 생전에 유럽에 숨겨둔 비밀 계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세 번째 편지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모르는 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가까워진 이웃들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누군가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차 회장의 과거는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위협이 아니라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차 회장의 또 다른 자녀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유럽에서 온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그 새로운 상속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시 끔찍한 가족 전쟁이 시작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계속 서 있는 걸 봤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협박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에다니 감옥에서 저에게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결국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해서 차에단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어서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차에단이 저를 보더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요즘 협박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차에단이 설명하기를 감옥 안에서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저와 관련된 일들은 더욱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차에단이 여전히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펌, 로비스트, 심지어 범죄 조직까지 모든 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에단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해외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어떤 기업이 불법 거래를 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무서웠던 건 차에단이 감옥 안에서도 뇌물을 써가며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도관들 중 상당수가 그에게 매수되어 있고 심지어 감옥 내 다른 수감자들까지 그의 영향 아래 있다고 했어요. 차에단이 보여준 예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 수 있고 면회객들을 통해 바깥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고급 음식까지 배달시켜 먹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차에단이 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차 회장의 진짜 유산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차에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 회장이 유럽에 숨겨둔 비밀 계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거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암호나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 열쇠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차 회장이 생전에 저에게 뭔가를 남겨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차에단이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받았거나 아니면 제 주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했어요. 차에단은 또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곧 차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차서린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권력 지향형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차에단이 말하기를 차서린은 자신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차서린이 국제범죄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기밀매 조직, 마약 카르텔, 심지어 테러 조직까지 다양한 범죄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어요.
차에다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협력하자는 거였어요. 차서린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제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차에단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또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까지 상대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에단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차서린이라는 여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차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정말로 차에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차서린의 배경이었어요. 국제인권 변호사로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했고 유엔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차에단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차서린을 다시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같았어요. 그날 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어요. 차서린이 곧 저를 만나러 올 거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찾아두라는 경고였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차에단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차서린은 얼마나 더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그 열쇠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혹시 차 회장이 남긴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었나 하며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차에단의 경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차서린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첫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순간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다른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서린은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자신이 차 회장의 장녀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는 프랑스계 벨기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차 회장이 1970년대 유럽 사업 확장 당시 만난 여성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차서린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기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차서린이 제시한 증거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차 회장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 유럽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 그리고 차 회장이 유럽 체류 당시의 상세한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차서린의 경력이었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로 일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차서린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차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 회장이 숨겨둔 모든 재산을 찾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차서린의 정의로운 이미지와 화려한 경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 회장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그녀의 발언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반면 저에 대한 시선은 또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린과 비교해서 저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가짜는 물러나라는 여론까지 형성됐습니다. 며칠 후 차서린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아파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마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관 같았어요. 차서린과 첫 대면했을 때 느낀 건 강렬한 카리스마였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외모에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서린이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예상외로 정중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차서린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차서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이사벨과 차 회장이 파리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유럽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서린이 말하는 차 회장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상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였다고 했거든요. 정기적으로 편지와 선물을 보내줬고 교육비도 모두 지원해줬다는 거였어요. 차서린은 또한 차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겨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비밀 계좌들에 대한 정보와 접근 권한을 물려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차서린이 차 회장의 범죄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비밀 문서들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실들까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차서린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차 회장이 숨겨둔 모든 재산을 찾아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제안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차서린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열쇠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남겨뒀을 거라고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열쇠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서린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곧 기억날 거라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차서린이 떠나고 난 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정말 정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차서린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말할 때는 따뜻해 보였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정말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조종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차회단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서린이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경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완벽함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로 차 회장이 유럽에 숨겨둔 비밀이 더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받은 열쇠가 정말 존재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차서린이 차회단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말이에요. 차서린이 등장한 지 며칠 만에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회장의 해외 범죄와 비자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로 확대된 거예요. 여러 나라의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미국과의 외교 문제였어요. 차 회장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던 불법 정치 자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그 돈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어요. 유럽연합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차 회장이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불공정한 사업 기회를 얻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력 때문에 한국 정부도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차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와서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재벌가 전체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차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해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보도도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저를 저주의 상속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회장의 더러운 돈을 물려받아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식으로 묘사했어요. 특히 악의적이었던 건 제 과거 행적들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진심이 아닌 위선이라고 몰아갔어요. 심지어 그 돈도 원래 범죄 수익이었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주의 상속자라는 별명이 정착되면서 제가 나타나는 곳마다 불행이 따른다는 식의 미신까지 퍼졌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정말 악의에 찬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동안 저와 가까워졌던 고아원과 양로원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언론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어색하게 대하거나 아예 만나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피하거나 험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건 제 친자식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은 연락하지 말라며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학교에서 너무 심한 놀림을 받아서 할아버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외출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불편해했어요. 심지어 택시기사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태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고립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차서린과 저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됐어요. 차서린은 언론에서 완전히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정의로운 복수자, 피해자들의 대변인, 진정한 상속자 등 긍정적인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어요. 그녀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차서린이 차 회장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정말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언론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죄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제가 했던 기부는 모두 무시되거나 폄하됐어요. 정치권에서도 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저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떤 국회의원은 저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저주의 상속자는 물러가라, 더러운 돈을 반납하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왔던 변호사들도 이번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어요. 다른 신도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신앙마저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밤마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인 걸까?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어요. 제가 차 회장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탐낸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서린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차 회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모든 상속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에서 더욱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종류의 위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이상한 남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었는데 명백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들이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미행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일들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에 갔을 때도, 병원에 갔을 때도, 심지어 교회에 갔다가 쫓겨날 때도 그들은 항상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도 보였어요. 며칠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저에게 조용히 말해준 거예요. 아파트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웃 말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척하면서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서 관리소에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무서웠어요. 누군가 저를 24시간 감시하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미행하고 있으면서도 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왔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봉투가 검은색이었고 제 이름도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안에는 글과 함께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자주 가는 무료급식소의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무서웠던 건 사진 속에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까지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차 회장의 암살 조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차 회장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예시가 적혀 있었어요. 교통사고, 가스폭발, 심장마비 등 모든 것이 자연사나 사고로 위장된 암살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 목숨은 둘째치고 무고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고아원 아이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편지에는 또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차 회장의 유산 접근 열쇠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일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문제는 저 역시 그 열쇠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차해단도, 차서린도, 이제는 정체불명의 암살 조직까지 모두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아침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고아원 주변을 배회했다는 겁니다. 경비원이 확인해보니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고아원 담장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비원이 다가가자 도망갔지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당분간 고아원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었거든요. 양로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양로원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로원에서도 저에게 거리를 두자고 요청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제가 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곳들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위협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편의점 사장의 사진과 함께 그 사장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그것은 경고 차원의 시연이었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정말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요구를 반복했어요. 차 회장의 유산 접근 열쇠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제가 정말로 모른다고 해봐야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그 정체불명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차 회장이 남긴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정체불명의 열쇠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문을 열어보니 차에단이 서 있었어요.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차에단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차에단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쳐버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차에단이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건 아니지만 그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비밀리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도관들과 감옥 시스템 전체가 그의 영향 아래 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차에단이 제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협박 편지들,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차에단은 저에게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차 회장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국제적 암살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 조직의 정체에 대해 차에단이 설명해 준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전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암살해온 전문 조직이라는 겁니다. 차 회장이 죽은 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차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에단이 가장 강조한 건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차서린이라고 했어요. 차서린이 그 암살 조직과 손을 잡고 저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차에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서린은 처음부터 차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국제인권 변호사라는 경력도 정의로운 이미지도 모두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차서린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어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대기업 상속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포장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차에단은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려줬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석유 재벌 상속자가 의문의 자살을 했는데 그 뒤에 차서린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자동차 기업 후계자도 마찬가지였고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상속자도 비슷한 최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차서린은 피해자들과 혈연관계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결국 상속자들을 제거하고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차해단이 말하기를 차서린의 진짜 정체는 국제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인권 변호사지만 실제로는 암살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차서린이 차 회장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어요. 차해단이 조사한 결과 차서린이 제시한 증거들 상당수가 조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차서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차 회장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도 그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완전한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어요. 차해단은 저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차서린에 맞서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공동의 적에 맞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해단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또 다른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차해단은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차서린의 과거 범죄 기록, 위조된 서류들의 분석 결과, 그리고 그녀가 국제범죄조직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차서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특히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의 수법이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차해단은 또한 제가 찾고 있는 열쇠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암호나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차 회장이 저에게 남긴 어떤 메시지나 단서 속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차해단이 이미 그 열쇠의 일부를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차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개의 암호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를 차해단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차해단이 보여준 암호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암호가 있어야만 차 회장의 비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차 회장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혹시 그것이 차해단이 말하는 암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해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그 숫자들을 분석해보니 정말로 차해단이 가진 암호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건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차해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우리가 발각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차해단은 급하게 비상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면서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들의 눈빛은 정말 차갑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들을 이끌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차서린이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냉혹해 보였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서린이 저와 차해단을 번갈아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의로운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나타난 거였어요. 차서린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혔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며 차 회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차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얻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차서린이 속한 조직의 정체였어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기 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의 내전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했어요. 차서린이 설명하기를 차 회장이 과거에 이 조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차 회장의 해외 비자금 상당 부분이 무기 거래로 만들어진 돈이었고 그 돈이 지금도 유럽 각지의 은행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무서웠던 건 그 돈의 규모였습니다.
차서린이 말하기를 총 50조 원이 넘는 거액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 회장의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어요. 차서린은 또한 차 회장이 죽기 전에 이 돈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암호화 생체 인식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그 특정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차 회장이 저를 마지막 안전장치로 설정해둔 거였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차서린은 저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돈을 함께 나누자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10조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서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하자 차서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차서린이 차혜단을 감옥에서 빼내준 것도, 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도, 심지어 사회 여론을 조작한 것도 모두 그녀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결국 굴복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가장 분노했던 건 차서린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방식이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주변에 나타난 수상한 사람들도 모두 그녀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저를 압박한 거였습니다. 차서린은 또한 자신이 가진 국제적 네트워크의 규모를 자랑했어요. 유럽의 정치인들, 아프리카의 군벌들, 남미의 마약 카르텔까지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자신했어요. 특히 무서웠던 건 차서린이 한국 정부 내부에도 협력자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녀의 돈을 받고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협박했어요. 차서린은 구체적인 예시들도 들려줬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모두 자신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했어요. 한국의 정치판 자체가 이미 그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서린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차혜단의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차혜단이 제 옆에서 일어나더니 차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자신도 차서린과 협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혜단마저 저를 배신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차혜단이 제게 보낸 눈빛에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혜단이 차서린과 악수하면서 조용히 제게 손짓을 보냈어요. 그 손짓의 의미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가 저에게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차혜단이 차서린의 부하들과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저는 비상계단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차혜단이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한숨을 돌리는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차혜단이 보낸 것이었는데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차서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 방법은 정말 위험하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서린과 그녀의 조직을 막으려면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혜단이 알려준 방법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차서린에게 굴복할 것인가 말이에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혜단이 마지막에 알려준 방법은 정말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만들어 놓은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 거액의 피자금을 영원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차서린도 다른 누구도 그 돈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어요. 차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한 일이었어요. 차회단의 메시지에 따르면 차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자폭 장치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설계해둔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저와 차회단의 암호가 모두 필요했는데 다행히 차회단이 자신의 부분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며칠간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차서린의 위협은 계속됐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그 더러운 돈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음성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완전히 작동시키기 직전에 차서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제 위치를 파악했는지 그녀의 부하들이 저를 포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차서린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협력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녀에게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차서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자였어요. 차서린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수사기구와 한국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차회단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차서린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차서린이 마지막 발악으로 제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죽으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차서린의 총알은 제게 닿지 않았어요. 경찰의 저격수가 먼저 그녀를 제압했거든요. 차서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그녀의 조직원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 자체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바로 진짜 저주였어요. 차서린이 체포된 후에도 저는 처음 계획대로 차 회장의 비자금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 50조 원이 넘는 거액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차서린의 조직은 자금원을 잃고 완전히 붕괴됐고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도 모두 몰락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무기 거래 네트워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차 회장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게 된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며칠 전 또 다른 이상한 편지를 받았거든요. 차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새로운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는 정말로 끝이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의 더러운 유산은 계속해서 새로운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들은 또 다시 저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저주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차 회장의 저주는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저주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차 회장 같은 사람들이 있고 차서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차 회장이 나타나고 새로운 차서린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욕망의 굴레에 빠져서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저주는 가난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그림자가 찾아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